중국이 반도체 자급화에 성공하는 순간 미국의 패권은 끝난다. 이런 말은 늘 단정적으로 들리죠. 그런데 2026년 2월, 지금의 판을 보면 결론이 더 차갑게 바뀝니다. 미국은 한 수가 아니라 두 수, 세 수를 미리 깔아놨습니다. 마치 알고리즘이 다음 영상을 미리 띄워놓듯 전쟁터 자체를 옮겨버렸어요. 중국이 5나노를 만들었다고 자축하는 사이 미국은 만들어도 팔 수 없게 만드는 규칙을 설계했습니다. 기술을 막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숨을 못 쉬게 하는 방식입니다. 오늘은 이 미중 반도체 전쟁의 최전선을 순서대로 파보겠습니다. 중국의 처절한 반격과 미국의 2차 봉쇄, 그리고 그 사이에서 한국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까지요. 이야기는 2024년으로 잠깐 돌아갑니다. 당시 미국의 규제는 단순했습니다. 좋은 장비는 안 판다, 첨단 인공지능 칩은 안 판다, 이런 종류였죠. 극자외선 노광 장비 수출 금지, 고성능 인공지능 칩 수출 금지, 말 그대로 기술의 문을 잠그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결국 뭔가를 만들어내기 시작했거든요. 자체 개발칠 나노칩을 스마트폰에 넣었다는 소식이 나왔을 때 미국 쪽에서도 반응이 흔들렸다고 전해집니다. 정말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당혹감이었죠. 그 순간 미국의 생각이 바뀝니다. 좋아, 만들어. 대신 시장에서 못 팔게 해줄게. 그 전환점이 2025년 8월입니다. 미국의 새 행정부가 반도체 공급망 보호법을 내놓았고 핵심은 관세였습니다. 중국산 첨단 반도체가 들어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첨단 반도체의 기준은 14 나노 이하 공정으로 만든 모든 칩입니다. 한마디로 생각보다 넓게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어떤 중국 스마트폰을 하나 산다고 칩시다. 그 안에 중국 파운드리가 만든 7나노 칩이 들어있으면 미국 시장에서 가격이 자동으로 25% 튀어오릅니다. 이건 미국 시장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무서운 대목은 미국이 동맹국들에게도 같은 규칙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2026년 1월 기준 일본과 네덜란드는 이미 15% 수준의 관세를 도입했고 유럽연합은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결국 중국이 아무리 칩을 만들어도 세계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사라집니다. 기술을 갖고 있어도 팔리는 길이 막히는 거죠. 반도체 전쟁이 경제의 언어로 바뀐 순간입니다. 비유를 하나 더 얹어볼게요. 라면 공장을 차렸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라면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너희 라면을 마트에 넣으면 세금이 25% 붙는다. 옆 브랜드는 세금이 없다. 라고 말하면 소비자는 어디로 갈까요? 만들어도 못 팔게 하는 겁니다. 이걸 고사작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식물을 죽일 때 물을 확 끊으면 바로 시들죠. 그런데 물을 아주 조금씩만 주면 죽어가면서도 오래 버팁니다. 천천히 확실하게 말라 죽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중국 반도체 산업을 당장 부수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지속 불가능하게 만들어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무서워하는 건 매출이 아니라 이익의 붕괴입니다. 만들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관세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미국이 두 번째로 막은 건 HBM과 GAA입니다. 먼저 HBM, 고대 역폭 메모리입니다. 일반 메모리가 가는 호스로 물을 받는다면 HBM은 소방 호스로 받는 겁니다. 같은 시간에 훨씬 많은 데이터가 오가요. 왜 이게 중요하냐고요? 인공지능 때문입니다. 챗GPT 같은 대형 모델을 돌리려면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일반 메모리로는 속도가 안 나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전거로 가느냐, KTX로 가느냐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 H100 GPU 하나에는 HBM이 80GB 들어갑니다. 이게 없으면 인공지능 서버를 제대로 굴릴 수 없어요. 그런데 HBM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회사는 전 세계에 딱 세 곳뿐입니다.
한국의 두 회사, 그리고 미국의 한 회사, 셋 다 미국 동맹권 안에 있는 기업입니다. 반면 중국의 메모리 기업들은 HBM 라인 자체가 비어 있습니다. 개발하려 해도 필요한 장비를 못 삽니다. 미국이 그 경로를 막아놨기 때문이죠. 2025년 12월 기준 한국의 두 회사는 이미 HBM3, HBM4로 다음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HBM2의 프로토타입도 제대로 못 만들고 있다는 평가가 따라옵니다. 결국 이 말이 됩니다. 인공지능 칩을 설계해도 메모리가 없어서 인공지능 서버가 완성되지 않는다. 엔진은 있는데 타이어가 없는 자동차 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차단은 칩 하나를 막는 게 아니라 생태계 전체의 호흡을 막는 방식이에요. 다음은 GAA입니다. 트랜지스터 구조의 이름이죠. 트랜지스터는 전기 신호를 켜고 끄는 아주 작은 스위치입니다. 이걸 얼마나 작게, 얼마나 촘촘하게 넣느냐가 기술력입니다. 지금까지는 핀팻 구조가 주류였습니다. 하지만 3나노 이하로 내려가면 한계가 옵니다. 전자가 새어나가요. 호스에 구멍이 나면 물이 새는 것처럼 제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나온 해법이 GAEA입니다. 트랜지스터를 사방에서 감싸는 구조예요. 테이프로 호스를 빈틈없이 감싸면 물이 안 새듯 전자 누출을 줄여줍니다. 한국의 한 회사는 2022년 세계 최초로 GAA 양산을 시작했고, 대만의 초대형 파운드리도 2015년부터 주요 공정에 GAA를 본격 도입하며 정면 승부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여기서 발이 묶입니다. GAA 핵심 장비 중 하나인 ALD 장비가 미국 규제 대상이라 구매가 어렵습니다. 2026년 현재 중국의 대표 파운드리가 극자외선 장비 없이 5나노 칩을 찍어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수율이 낮아 만들수록 적자가 커지는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상 보여주기식 양산에 머문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죠. GAA 없이 그 너머의 3나노 벽은 제대로 만져보기도 힘든 상태입니다. 여기서 미국의 메시지는 아주 명료합니다. HBM이 없으면 인공지능 서버를 못 만든다. GAA가 없으면 3나노 이하로 못 내려간다. 그러니 영원히 두세 세대 뒤에서 따라와라.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차단벽입니다. 그럼 중국은 가만히 있느냐? 당연히 아닙니다. 발버둥은 거칠고 일부는 성과로 보입니다. 2025년 9월 중국의 파운드리가 5나노 양산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극자외선 장비를 못 샀는데 어떻게 5나노를 했느냐? 그 질문에서 전쟁의 세부가 시작됩니다. 반도체 제조의 핵심 장비는 노광 장비입니다. 빛으로 웨이퍼 위에 회로 패턴을 새기는 기계죠. 원리만 놓고 보면 사진 인화와 비슷합니다. 노광 장비에는 DUV와 EUV가 있습니다. DUV는 파장이 긴 구형 기술, EUV는 파장이 짧은 최신 기술입니다. 파장이 짧을수록 더 정밀한 패턴을 새길 수 있습니다. DUV가 굵은 사인펜이라면 EUV는 가는 만년필입니다. 그래서 7나노 이하 공정에는 원칙적으로 EUV가 필요하다고 말해왔죠. 하지만 중국은 EUV를 못 삽니다. 유일한 제조사의 장비가 네덜란드 정부 방침으로 수출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택한 길은 멀티 패터닝입니다. DUV로 여러 번 찍는 방식이죠. 굵은 사인펜으로 작은 글씨를 써야 한다면 한 번에 못 쓰니 선을 여러 번 나눠서 긋는 것과 같습니다. DUV로 한 번 찍고 웨이퍼를 옮겨 또 찍고 그 과정을 반복하는 겁니다. 중국의 5나노는 DUV를 5번 이상 겹쳐 찍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줄줄이 나옵니다. 첫째는 수율입니다. 수율은 만든 칩 중 정상 작동하는 비율이죠. 대만의 초대형 파운드리 5나노 수율은 90%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중국 쪽은 2025년 4분기 기준 약 30에서 33%로 추정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00개를 만들면 70개 이상이 불량이라는 뜻입니다.
멀티 패터닝을 할 때마다 오차가 누적되기 때문이죠. 도장을 한번 찍으면 선명합니다. 그런데 5번 옮겨가며 찍으면 아주 작은 어긋남이 생깁니다. 그 어긋남이 쌓이면 회로가 망가집니다. 둘째는 비용입니다. UV로 한 번 찍을 걸 DUV로 5번 찍으니 시간이 5배로 늘어납니다. 거기에 불량률이 70%라면 100개를 만들어도 30개만 팔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업계 추정으로 중국의 5나노 단가는 대만의 같은 급 공정보다 3배 이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25% 관세까지 붙으면 경쟁이라는 말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5나노를 만들었는데도 돈을 벌 수 없는 승자의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중국이 멈추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상징성입니다. 우리도 여기까지 왔다는 문장이 국내 정치와 국제 체면에서 갖는 무게가 큽니다. 그리고 내수 시장이 있습니다. 중국 안에서는 관세가 붙지 않으니까요. 실제로 정부 기관과 군사 분야에서 해당 칩 수요가 늘고 있다는 이야기도 함께 따라옵니다. 하지만 상업적 경쟁력은 사실상 포기한 것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면이 중요해집니다. 2025년 12월 중국 과학원 산하연구소가 자체 개발 EUV 노광 장비 프로토타입을 공개했다고 발표합니다. 업계가 뒤집혔죠. 결론부터 말하면 아직 갑니다. 다만 절대 불가능이 언젠가 가능으로 바뀌기 시작한 건 맞습니다. 왜 EUV가 그렇게 어렵냐? 핵심은 빛의 성질입니다. EUV의 파장은 13.5 나노미터입니다. 문제는 이 빛이 거의 모든 물질에 흡수된다는 점이에요. 일반 렌즈를 통과시키면 빛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렌즈 대신 거울을 씁니다. 반사로 초점을 맞추는 방식이죠. 그런데 그 거울은 원자 수준으로 평평해야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축구장만 한 거울을 깐다고 상상해 보세요. 표면의 울퉁불퉁함이 머리카락 두께의 100만 분의 1보다 작아야 합니다. 이런 거울을 만들 수 있는 곳은 독일의 한 광학 기업 등 전 세계에 몇 곳뿐입니다. 광원도 악몽입니다. EUV 빛을 만들려면 주석 방울에 고출력 레이저를 쏴서 플라즈마를 만들어야 합니다. 주석 방울을 초당 5만 번 떨어뜨리고 레이저가 그걸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움직이는 빛방울을 초당 5만 번 한치 오차 없이 맞추는 셈이죠. 이 기술을 가진 미국의 한 기업은 결국 유럽 장비 기업에 인수됐습니다. 그럼 중국이 발표한 건 무엇이냐? EUV 광원 생성에는 성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출력이 기존 상용 기술의 10% 수준이라는 평가가 따라옵니다. 시속 300km 고속 열차에 비해 시속 30km 자전거에 가깝다는 비유가 나오는 이유죠. 거울 시스템도 해상도가 불안정하고 무엇보다 양산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연구실에서 작동은 한다. 그 정도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원천 기술 확보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장비를 만들며 엔지니어의 노하우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봉쇄해도 언젠가 뚫릴 수 있다는 심리전이 되기 때문이죠.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이 양산 가능한 EUV를 만들려면 최소 5년에서 10년은 걸린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영원히 불가능하다라고 단정하는 목소리는 줄었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5년이면 반도체 기준으로 2, 3세대가 지나갑니다. 그 사이 기존 선두는 하이 NA, EUV 같은 더 앞선 장비로 또 달아날 겁니다. 결국 중국은 따라가는 자리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다만 격차가 줄어들 가능성은 생긴 거죠. 여기서 더 민감한 통로가 등장합니다. 기술을 확보하는 또 다른 방법, 인재입니다. 먼저 합법적인 영입부터 보죠. 중국 기업들이 해외 엔지니어에게 제시하는 조건은 압도적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경력 엔지니어에게 기존의 두세 배 연봉, 수십만 달러 계약금, 스톡 옵션, 주거 지원까지 제시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연봉 1억을 받던 사람이
3억을 제안받으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2020년대 초반 대만 파운드리 출신 엔지니어 100명 이상이 중국으로 이직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만 정부는 2024년 반도체 인재 유출 방지법을 강화했고 핵심 인력이 중국 기업에 취업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덜란드도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2025년 네덜란드 정보기관은 유럽 장비 기업 직원에게 접근하려는 시도가 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불법의 경로는 더 거칩니다. 2025년에만 미국에서 중국 관련 산업 스파이 기소가 12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절반 이상이 반도체 관련이었다고 합니다. 대표 사례로 2025년 7월 유럽 장비 기업의 소스 코드 유출 사건이 거론됩니다. 전직 중국인 엔지니어가 EUV 관련 소스 코드를 빼돌리다 적발됐고, 네덜란드 검찰 기소에 미국 수사기관도 참여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사건 이후 해당 기업은 중국 국적 직원 채용을 크게 줄였고, 2026년 1월 기준 중국 국적 엔지니어가 2022년 대비 60% 이상 감소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2025년 12월 한국의 한 대기업 협력사 직원이 공정기술을 중국에 넘기려다 적발돼 구속됐고, 2025년 5월에는 다른 대기업에서도 HBM 기술 유출 시도가 적발돼 내부 보안이 강화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만들어내는 공기는 기술 민족주의입니다. 예전엔 나라를 넘어 이동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였죠. 지금은 특정 국적이거나 특정 경력이 있으면 서방 기업 취업이 훨씬 까다로워졌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협력의 언어에서 진영 논리의 언어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은 돈으로 밀어붙이면 되지 않느냐? 여기서 빅펀드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국의 국가 집적회로 산업투자기금, 이른바 빅펀드의 규모는 계속 커졌습니다. 2014년 1기 1387억 위안, 약 24조 원. 2019년 2기 2041억 위안, 약 35조 원. 2024년 3기 3440억 위안, 약 59조 원. 3기는 1기의 거의 2.5배입니다. 여기에 지방정부 보조금과 세제 혜택까지 합치면 2024년 한 해 총 지원금이 1,500억 달러, 약 200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미국의 칩스 액트는 5년간 527억 달러, 연간 약 100억 달러로 비교되곤 하죠. 단순히 숫자만 보면 중국이 훨씬 많이 쏟아붓는 겁니다. 그런데 반도체는 돈만 있다고 되는 분야가 아닙니다. 축구팀으로 비유해 봅시다. 돈이 무한한 구단주가 최고의 선수를 영입하려는데 선수가 오지 않습니다. 이미 다른 팀의 시스템과 문화와 네트워크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2류, 3류 선수를 데려와 연봉을 왕창 올립니다. 결과는 성적은 애매하고 인건비만 천문학적으로 늘고 적자만 누적됩니다. 지금 중국 반도체 산업이 그 그림과 닮아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 파운드리 2025년 재무제표를 보면 정부 보조금이 매출의 15%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조금이 없으면 적자라는 뜻입니다. 다른 메모리 기업들도 사정이 비슷하다고 평가됩니다. 그리고 그 보조금의 출처는 결국 국민의 부담입니다. 2025년 중국 경제 상황을 떠올려 보면 더 날카로워집니다. 부동산 위기가 진행 중이고 청년 실업률은 17.1%, 내수 부진에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거론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간 200조 원을 반도체에 쏟아붓는다는 건 복지와 교육과 인프라로 갈 돈이 반도체로 빨려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중국 정부는 수익이 당장 안 나도 기술 독립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 주장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봉쇄가 이 정도인데 독립하지 않으면 영원히 목줄을 잡히니까요. 하지만 중국 경제가 이 부담을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경제학의 기회비용입니다. 반도체에 200조 원을 쓰면 다른 투자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 기회비용이 커지면 결국 어딘가에서 균열이 납니다. 기술이 아니라
체력의 싸움이 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이제 더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반도체 전쟁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대만 때문입니다. 202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꽤 진지하게 논의됐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통일을 강조했고 군사 훈련도 늘었으니까요. 그런데 2026년 현재 그 시나리오는 점점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유는 반도체입니다. 대만에는 세계 최첨단 반도체 생산의 중심이 있습니다. 아이폰 칩, 엔비디아 GPU, AMD CPU 같은 핵심 칩들이 그곳에서 생산된다는 사실은 이미 상식에 가깝죠.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전쟁 자체가 공장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설령 점령에 성공해도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엔지니어는 빠져나가고 핵심 장비는 서방 기업 제품이라 서비스가 끊기고 국제 제재로 부품 공급도 중단됩니다. 결국 점령해도 기술을 얻기 어렵고 얻는 건 땅뿐이라는 계산이 됩니다. 게다가 국제 제재가 쏟아지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어떤 제재를 맞았는지 떠올리면 중국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을 맞을 거라는 관측이 이어집니다. 미국의 계산은 여기 있습니다. 반도체 봉쇄로 대만 침공의 인센티브를 지우는 겁니다. 예전에는 점령하면 기술을 얻는다는 기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점령해도 못 얻고 오히려 자국 첨단 산업이 죽는다로 바뀌는 거죠. 중국의 반도체 산업도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합니다. 장비, 소재, 설계, 소프트웨어, 전쟁이 나면 끊깁니다. 결국 대만 침공은 중국 첨단 산업 전체의 자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발적 충돌이나 정치적 계산 착오 같은 변수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기술적 관점에서 침공은 손해라는 논리가 더 단단해지고 있어요.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반도체로 억제력을 만드는 시대가 된 겁니다. 핵무기가 아니라 반도체입니다. 이제 미래를 봅시다. 2030년 반도체 판도는 어떻게 갈까요? 첫 번째는 미국 주도 질서가 유지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칩스 액트, 이 점령이 성공하고 미국 내 공장들이 본격 가동되며 동맹국 공급망이 더 촘촘해집니다. 중국은 성숙 공정과 일부 영역에서 버티지만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국방 같은 핵심 분야에서는 뒤처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미국의 패권은 최소 10년 더 유지된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공급망이 완전히 갈라지는 디커플링 시나리오입니다. 중국이 28나노에서 7나노까지 자급자족의 고리를 만들면 세계 공급망이 두 개로 쪼개집니다. 미국 동맹 중심의 첨단 기술과 서방 시장, 그리고 중국과 일부 개발도상국 중심의 또 다른 시장, 냉전의 철의 장막처럼 반도체에서도 장막이 내려오는 겁니다. 기업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양쪽을 동시에 잡기 어려워집니다. 2025년 글로벌 기업이 중국 내 판매용 제품에 일부 중국산 부품을 검토했다는 보도가 나왔던 것도 그 고민이 시작됐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그럼 한국은 어디에 서 있느냐? 한국은 양쪽에 발이 걸려 있습니다. 한국의 핵심 기업들은 미국 동맹 공급망의 중심에 있고 동시에 중국 시장은 최대 수출처 중 하나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수출의 약 40%가 중국과 홍콩을 포함해 향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양쪽을 다 버릴 수 없으니 한국의 전략은 줄타기가 됩니다. 동맹 안에 서되 중국 시장도 최대한 유지하는 것. 말은 쉬운데 현실은 매일 협상입니다. 미국은 중국 투자를 줄이라고 압박하고 중국은 왜 미국 편만 드냐고 압박합니다. 2025년 한국 기업들의 중국 내 공장 장비, 반입 허가 갱신 과정이 매번 진땀나는 협상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앞으로도 이런 긴장은 계속될 겁니다. 한국은 체스판 위에서 가장 중요한 말 중 하나로 움직이게 됩니다. 정리해보죠. 2026년 현재 미중 반도체 전쟁은 새로운 국면입니다. 미국은 기술 봉쇄를 넘어
경제적 고사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25% 관세, HBM 차단, GAA 차단, 만들게 두 대, 팔지 못하게 하고 만들수록 손해보게 만드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중국은 처절하게 반격합니다. DUV 멀티 패터닝으로 5나노 양산을 시도하고 자체 EUV 프로토타입을 내놓고 인재를 끌어오고 막대한 자금을 투입합니다. 하지만 낮은 수율과 천문학적 비용, 그리고 기회비용이라는 벽에 부딪힙니다. 절대 불가능이 언젠가 가능으로 바뀌는 흐름은 보입니다. 다만 그 가능이 도착하는 속도보다 선두가 달아나는 속도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노런는드, 달아나는 속도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반도체는 21세기의 석유이자 무기입니다. 이 산업의 규칙을 만드는 쪽이 미래의 패권을 뜹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 판에서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 질문이 결국 우리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